말씀드릴 내용은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책의 113페이지에 나오는 약사요레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약사요레는 동쪽에 어떻게 보면 이상세계와 관련된 동쪽에 위치하는 부처님 세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서방극락세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서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보통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머리를 사람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방에서 머리를 어느 쪽으로 놓고 자요? 그러면 동쪽 아니면 남쪽? 이렇게 얘기하지 서쪽이나 북쪽으로 머리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데가 약간 추운 기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그 춥고 음한 기온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은 있어도 북대문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림문, 북쪽에도 문은 있습니다. 단지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때는 열지 않고 시신이나 이런 거를 뺄 때 이렇게 나가는 문으로만, 그러니까 문은 있는데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북대문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거예요. 왜? 거기는 동서남북으로 다 문을 만드니까 만들기는 만들어 놓는데 거기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막아 놓은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남쪽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게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남향집에 대한 선호, 양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기 이렇게.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나라 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들어보셨어요? 하나라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은나라를 처음에는 상나라라고 했었고, 상나라, 그리고 나중에 수도를 은허로 옮깁니다. 낙양성 정주 쪽입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은나라, 그러니까 수도 이름을 따서 그냥 은나라라고도 했어. 원래 이름은 상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은허의 발굴, 중국 황하 문명 하면 은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홍산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은 있지만 아직 인정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할 정도면 우리 같이 무슨 뭐 고인돌 나오고, 우리도 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 전 세계 최강의 고인돌을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성 문화를 쓸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군장 리더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권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룰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기준 정도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은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나라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나라. 그리고 은나라가 처음에 상나라라 그랬잖아요. 상나라. 그래서 그 상나라가 상나라가 나중에 주나라에게 망한 뒤부터는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요. 나라가 전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랑합니다. 그렇게 떠돌면서 뭘 했냐면 장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금까지 쓰는 말이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인이라는 표현이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시전을 열어서 정착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까지 지금 그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주나라가 나중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 주나라에서 주나라는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천자라고 불러.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황제라는 표현은 진시황이 처음으로 사용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전설적인 아주 대단한 성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설이에요. 중국의 전설. 그거를 삼황오제라고 하거든요. 삼황오제. 그래서 그거를 뒤에 것만 따서 사망의 황, 오제의 제를 따서 황제. 진시황은 그 사망오제를 엎은 것만큼 세다.
이렇게 해서 황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 이전 시대에는 황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천자, 주나라 때는 천자라고 불렀어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지상 통치권자, 하느님을 대신해서 지상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천자라는 표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천자가 정사를 보는데 대전, 우리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대전. 신하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신하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서 있었지 싶거든요. 어디 임금 앞에 서서 앉아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전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극 보면 다 보시죠. 그렇게 사극에 그렇게 그 대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A급입니다. 거기에 정삼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품, 2품, 3품. 정, 종 이렇게 하거든. 정삼품, 종삼품, 그러니까 종삼품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야.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장관, 차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3급, 정삼품까지 딱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당 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당상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국무위원급 레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볼 수 있는 정도 거리까지 올라간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당에는 못 들어가지만 공무원 이제 직급이 좀 낮아가지고 종삼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사람을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 회의에 핵심 회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천자가 정사를 보는 그 집 이름을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명당이라는 명칭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뭐 몇 자리 명당 어쩌고 다 필요 없고요. 원래는 임금이 정사를 보는 그 메인 전각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 그래서 임금은 명당을 어떻게 놓고 하냐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봐요. 남쪽을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봐. 그래서 양명한 기운을 보면서 밝은 정치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남쪽을 보고 신하는 임금 맞은편에 있으니까 북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남면, 신하 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 황제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다 남향집에서 남쪽을 보고 있고 스님이나 신도들은 북쪽으로 봅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똑같은 룰에 의해서 제사도 그렇게 차려져요. 그래서 위패는 남쪽을 보고 그 다음에 절하는 사람은 북쪽을 보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뀌면 싸가지가 바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방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절하는 사람이 남쪽으로 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위계 자체가 어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리에 의해서. 이제 꼭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슨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 됐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룰과 관련된 거예요. 룰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패를 남쪽으로 모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홍동백서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모시지 않으면 홍동백서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왜 홍동백서냐? 빨간색은 동쪽, 해 뜨는 쪽. 그래서 빨간색, 밝음 쪽. 그다음에 백서는 서라고 하는 게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흰색으로 놓는 거는 이제 오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백금이에요. 서쪽은 금이고 백색. 그래서 홍동 백쪽, 흰 거는 서쪽. 그 다음에 좀 붉은 쪽은
이제 동쪽 뭐 이런 식으로 남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패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나라의 그 임금이 살던 그 방식이, 그 왕조는 없어졌지만 불교로도 남아 있고 위패로 그 제사 문화로도 지금까지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주나라가 생각보다 대단한 기준을 정하는 나라였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약간 일조권이 모질러요. 그러니까 약간 추워. 그렇다 보니까 따뜻한 걸 선호하고 밝은 걸 선호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남향에 대한 선호, 남향집에 대한 선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남향집들이 다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못 져요. 북향집은 지 맘대로 짓고, 그리고 남향이 돼가지고 햇빛이 너무 많이 잘 들어오면 이게 미친다 진짜. 이 세상에 햇빛같이 강한 게 없어. 뭐 사진이든 뭐든 뭐 다 걸어만 놓으면 싹 애들이 이렇게 하얗게 질려가지고, 누가 그래서 그 얘기 하던데, 누가 밥 먹다가 뭐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걸 좀 떨어뜨렸어. 김치국물 같은 거를 떨어뜨리니까 버뜩 가서 빨면 된대. 빠는데 이게 잘 빠지나 안 빠지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햇빛에 말리면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햇빛에 말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슬픈 겁니다. 정상적이면 안 흘립니다. 안 흘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햇빛이 무진장한 거예요. 무진장한, 뭐 플라스틱이든 뭐든 애가 다 햇빛에 강하게 노출되면 다 그냥 절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햇빛이 강한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 좀 좋은 거 쓰거나 뭐 소파나 이런 거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햇빛에 닿아버리면 그게 금방 못 쓰게 되거든. 그리고 집에서도 예전에는 빛이 들어오면 참 좋다 이랬는데 요즘은 빛을 통제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 같은 거 두꺼운 거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내가 원할 때는 다 막아버릴 수 있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기본 커튼이면 요즘은 약간 암막 커튼 같은 거를 안쪽에 넣어요. 그런데 안 살아보셨구나. 이게 잘 사는 집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할 거면 굳이 남향일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향이 아닌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비쌌기 때문에 화석연료 쓰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향에 대한 선호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원래 그 기원은 주나라 천자가 정사를 남쪽을 보고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밝은 정치를 해라. 그리고 대전에서 밑장 빼기 하지 말고 올바로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국회에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때 뭐 언제더라? 그 정각회 할 때인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막 불도 켜고 이렇게 하는데 막 밝아요. 우리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볼 때는 뭐 싸움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런데 햇빛이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음한가. 햇빛 광창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는구만.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르쳐 줄래다가 참았지. 우리는 불의를 보면 잘 참습니다. 관철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참습니다. 관철될 것 같을 때 들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명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은 배워볼 만한 거예요. 뭐 그렇게 그들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을 명당 밝은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정치를 보는 집을 명당이라고 하니까 그건 좋은 집, 최고의 집 이런 의미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집을 지으면 다 개나거리나 명당이다라는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명당 문화입니다. 동아시아의 명당 문화. 그리고 원래는 사람이 사는 집을 명당, 그게 이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왕기가 들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명당.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저 조상숭배 때문에 묘자리가 열풍이 불거든. 그러니까 조상을 모시는 그런 걸 보고 음택이라고 합니다. 명당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양택명당, 음택명당. 양택은 뭐 하는 데냐면 사람이 이제 인물이 나는 자리, 양택. 그러니까 양기가 성해서 이렇게 쫙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자리, 양택. 음택은 시체 누이는 자리. 그러면 음택도 명당인데 거기 사람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묘자리. 묘자리.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고종 아버지, 대원군 아버지 그 남영군 묘를 절터를 밀고 써가지고 뭐 2명의 황제가 난다라고 어쩌고 그 명당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었죠. 그 명당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음택이거든, 그 양택이거든. 절에 부처님 모신 자리는 양택에 모신다고. 음택도 뭐 있습니까? 오대산 정멸봉 자리 같은 데는 음택이에요. 음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발복하고 이런 거 하는 자리하고는 약간 또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원래 월정사하고 상원사서 하는 거고, 이제 저기는 중대 정멸봉 같은 데는 원래는 참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면 조선시대 때가 양반인데 우리 집이 있는 거, 내가 사는 집이 있는 거고 선산이 있는 거예요. 선산 가서 살지는 않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영역이 구분되죠. 그게. 예. 선산을 집 옆에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집 조선시대 때 없어. 없어. 어디 무덤을 집 옆에다 놓는 데가 어디 있어? 없어. 그래서 그게 음택 양택이 구분되는 거예요. 원래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행동을 했지. 그게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가르쳐줬을 건데, 이상한 직관을 만나가지고 저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래서 절터를 밀고 거기다 남영군 묘자리를 썼는데 거기서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잖아. 오르페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와가지고 도굴을 하려고 했잖아. 남영군묘 도굴 사건. 그것 때문에 대원군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또 아버지 무덤이 도굴되려고 했어요. 이러면 미칠 것 같은데, 조선시대 인식에서 그거 못 참지. 그래서 그때 척합이 세우면서 쇄국 정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오랑캐 놈들하고는 도저히 저 어떤 금수 같은 것들이다. 아니 묘자리를 파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척합이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서양이 침략했는데 주하 공격하지 않고 화친하자고 하는 놈들은 다 매국노다. 양이 침략, 비전즉화, 주하 매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척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역사책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사연이 나오는 거고, 두 사람이 실제로 고종, 순종이 황제가 됐지만, 2명의 임금이 나긴 났지만 둘 다 비운으로 죽었죠. 맞다, 내가 그 생각했는데 결국은 저 순종하고 고종이 약간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게, 순종은 그 커피 먹고 그 커피에 독 타가지고,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은 그 당시만 해도 무생무취의 독이라는 게 없어. 그렇다 보니까 독을 넣게 되면 음식 맛이 바뀌어요. 그런데 커피는 그 당시에 새로 들어왔고, 그 당시 커피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리카노는 요즘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를 구정물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 갔을 때 아메리카노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개나 거리나 다 아메리카노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물 탄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주에 물 탄 게 그런 약간 저급한 거, 그게 아메리카노지. 그래서 약간 그거 못 배우고 덜 떨어진 것들이 먹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그들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해줬는데, 저 초반에 유럽 여행 간 사람 그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아침에 그 공짜 뷔페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같아요. 왜냐면 싼 데 가니까. 그래 거기 누르니까 커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커피는 그래도 밥 먹고 우리는 약간 숭늉빌로 커피를 마시잖아. 그래서 누르니까 뭐 병아리 눈물만큼 나오고 그래갖고 3번 눌러서 이만큼을 해서 종이컵 한 꼬풀을 먹었대잖아. 그래놓고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게 뭔가 이것들은 더럽게 쓰게 먹는구나 이렇게 그게 에스프레소죠. 저도 처음에 에스프레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커피를 이렇게 지금도 저는 연한 걸 먹는데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그 유럽에 가니까 에스프레소밖에 없어. 시키면 에스프레소밖에 안 나온다니까. 아메리카노가 아예 선택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광버스 안에서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것도 에스프레소만 나와. 그리고 잔 자체가 요만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 못 타.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럼 종이컵을 달라고 그래서 뭐 거기다 해서 먹으면 돼. 야, 그걸 외국에서 그게 되냐? 그게 한국에서 자판기에다가 종이컵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에씨,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래서 그때 에스프레소 먹는 거를 제가 좀 배웠지. 이렇게 딱 이제 한 입에 딱 덜어놓고 설탕을 넣고, 설탕을 젓는 게 아니야. 딱 설탕을 그냥 밑에 고이게 해가지고 딱 마시면서 맨 끝에가 달콤하게 싹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 괜찮더라고. 계속 먹으니까. 그리고 그게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내가 보기에는 원두가 좋아요. 그런 이제 향료 음식이잖아. 향 음식인데 원두가 좋으면 이게 어차피 그 향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감미로운 향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이게 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싹 기관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해 봤는데, 우루사나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밑에서 뭔지 아시지? 자꾸 이렇게 약 먹은 느낌이 나지?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비슷해. 이게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시나몬 막대기도 주거든요. 그럼 시나몬 막대기하고 뜯어 먹으면서 시나몬 계피하고 달라요. 계피는 매운맛이 나고 시나몬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게 이제 그 가루를 뿌려 먹으면 비엔나 커피잖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내가 희한하게도 그렇게 문명인은 아닌데 절쪽으로 오면 문명인이야. 나는 내 자신을 약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경이 좋아.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 커피와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문화가 바뀌는 거죠. 문화가 다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남쪽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맞네, 그 얘기 하려다가 그 순종이 커피 먹고 에스프레소에 독약 뭐 이렇게 약간 또라이 되는 약을 탔대. 근데 에스프레소 너무 진해가지고 그걸 맛을 구분을 못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고종은 좀 많이 먹어봤대. 그래서 먹고 맛이 좀 이상하니까 뱉었고 순종은 생겼다는 거예요. 커피가 에스프레소인데 거기다 뭘 타면 잘 안 먹어본 사람은 그게 뭐 맛이 원래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내가 진짜 그런가 이랬는데 최근에 누가 나한테 그 고종이 쓰던 것과 똑같이 만든 잔을 하나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그게 은잔이더라고. 속에는 은잔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그래서 내가 순종은 승질이 급했나? 나 이런 생각했거든. 좀 지나야 이게 색이 변하는데 바로 받자마자 완샷 때렸나? 나 이래가지고 조금 생각이 모르겠어요. 그냥 떠드는 소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양택에 저 음택에다가 무덤을 써야 되는데 남한군묘를 양택에 써서 그러니까는 직관이 반밖에 못 본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 멸문이 됐지. 조선 왕가가 원래부터 자식이 좀 없었고 그러니까 철종도 그렇고 고종도 그렇고 그게 직계들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없었고 비리비리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 적자는 다 끊어진 거죠. 반계들만 남은 거고 적자는 다 날라갔죠. 그래서 왕이 되긴 했지만 비극적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터가 영험한가에 대한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터라고 하는 거는 터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보면 이거 잡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이런 걸 느껴요, 사람이. 그리고 집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자야 됩니까? 필요 없고요. 몇 번만 잡으면 자기가 자는 곳이 정해지고 자는 방향이 거의 정해져요. 그게 내가 동물적으로 느껴. 동물적으로 느껴. 인간이 발전을 했어도 그 감이라는 게 있어. 내가 편한 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근데 풍수지리를 저는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강남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경우 제가 봤냐면 큰 건물이 있는데도 이게 도로 계획을 쭉쭉 반듯하게 해놓으니까 바람 부니까 너무 바람이 세게 치더만. 그래서 그렇게 세게 바람이 또 건물들이 다 있어도 어디 곳에서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아유, 저기는 바람이 너무 도는데 이렇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런 조건들하고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100% 신뢰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걸 보고 다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풍수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래 섬은 기운이 끊어졌다 그래. 섬에는 인물이 안 난다는 건데 섬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풍수에서는 섬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옛날 인식에 섬 사람을 좀 낮춰보는 문화가 있어서 섬놈이라고, 그게 약간 깔보는 인식이에요. 섬 사람을 그냥 안 봐. 섬 사람을 섬놈. 그리고 배 타는 사람도 그 약간 이렇게 낮춰본다니까. 예. 그런 게 있어. 예. 그런 게 있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있어가 아니고 있었었어. 예. 그리고 그런 거 있고, 또 강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걸 옆에 놓고는 안 살아요. 아무리 배산임술해도 그게 땅 크기에 따라서 견딜 만한 정도여야 되는데, 한강 옆이 지금 다 강변, 비싼 아파트는 전부 한강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강남에 맞잖아. 한강변 뷰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호텔을 얻어도 강변 뷰예요. 이러면 돈을 더 준다니까. 같은 방인데, 같은 호텔이고 같은 방인데,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남이 원래 음택이기 때문에 강 위에는 양, 강 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양, 한
이렇게 누가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음이다 이랬더니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근데 강 위에를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원래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 위에는 양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오래된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고, 강이 없으면 큰 도시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언제나 예전 도시들을 보면 강 위쪽에, 강 북쪽에 도시가 만들어지지 강 남쪽에는 안 산다니까. 그래서 강 북쪽에는 사람이 사는 데고 강 남쪽에 무덤 같은 경우를 쓰거나 이렇게 그렇게 발전시켜서 나간 게 동아시아의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 그런데 지금은 강남이 강북보다 압도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별로다라고 생각한 거 세 가지를 저는 본 거예요. 섬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원래는 그게 기운이 단절돼서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강변 옆에 있으면 그게 물에 의해서 다 쓸려 나간다는 거거든요. 기운이 다 쓸려 가지고 다 깨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게 풍수주의가 그렇게까지 믿을 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사람이 편안한 자리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막 믿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 인식은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명당이라는 그 주나라 때부터 선호되는 개념들이 지금까지도 묘자리하고 그 다음에 집터 인식, 그 다음에 사찰에 남아 있다더라. 그리고 동아시아는 남쪽을 보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방향으로 좋은 게 동쪽입니다. 동쪽 해가 뜨니까. 농사 문화에서 해라고 하는 거는 뭐 압도적이죠. 그건 뭐 당연하지. 그냥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 그래서 태양 숭배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있는 거고, 그런데 태양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진 않아요. 카리스마는 벼락입니다. 태양은 너무 애가 정직해.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좀 만만한 거지. 동선이 뻔히 보이지. 이게 들쭉날쭉해야 이걸 어떻게 좀 잘해봐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버지 용돈하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하고 비슷한 거지. 정해져 있는 거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 대한 선호는 그렇지만 다 있었어요. 하지만 태양이 최고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변덕스럽고 재앙을 막 초래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너무 애가 정직해, 일정해. 그래서 그게 잘 안 발달하는데, 아무튼 태양에 대한 선호가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부상이라고 하는 나무에 태양이 걸려 있고 거기서부터 해가 떠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회남자나 뭐 산해경이나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향에 대한 선호, 그 다음에 동쪽에 대한 선호가 있어. 그리고 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북쪽과 서쪽은 별로 안 좋아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서대문보다는 동대문이 훨씬 익숙한 명칭입니다. 남대문이 제일 크지. 그래서 지금은 국보나 보물 명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대문이 국보 1호. 그리고 얼마나 세면 불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보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미친 나라예요. 내가 문화재위원도 여러 번 했지만 불탔으면 끝이지. 불탔는데 아깝이. 그러니까 국보. 그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 다음에 동대문이 보물 1호입니다. 그리고 인의예지신에 맞췄기 때문에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내문, 북쪽에 홍지문, 중앙에 보신각. 그래서 인의예지신 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던 거고,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쪽 숭배라고 하는 개념, 서방 정토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전 세계적으로 서쪽을 좋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쪽은 북쪽은 춥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북반구 문화에서 그래요. 북쪽에서는 찬 기운이 내려온다. 그래서 춥다, 죽음, 겨울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북쪽에 대해서 약간 좀 꺼려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은 해가 지는 데니까 죽음에 대한 이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인생 사요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불교는 특이하게도 서방극락이다. 서방에 있는 극락세계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관장하는 인간 세계 중에서 최강은 극락세계다. 그리고 거기가 뒤따 좋다. 극락이잖아. 극은 지극하다. 즐거움이 야 행복한 세계야. 그런데 실제로는 저게 이제 약간 낚시가 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면 공부만 딥다 한다더라. 공부를 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유지된다. 말은 맞는데 이게 공부하는 세계가 진짜 즐거운 세계인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쪽 가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지. 서방 극락이 왜 나오냐면 저가 이제 볼 때로는 아마 아리안 쪽에 이동 경로에서 서쪽을 경유해서 그 이란 쪽을 페르시아 쪽을 경유해서 인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쪽 문화들에 대한 선호가 존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도는 서방 무역이에요. 그쪽으로 무역하는 거예요. 로마 쪽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무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발전된 곳, 뭐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방 선호가 좀 존재하지 않았었나를 그냥 추정만 해봐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서쪽 말고 원래부터 좋아할 만한 동방이 있죠. 인도는 남방 안 좋아합니까? 남방 안 좋아합니다. 남방이 진짜 너무 되지. 우리는 약간 위쪽이기 때문에 위도상 위쪽이기 때문에 남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걔네는 보일러를 너무 떼지.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대한 선호가 남쪽에 대한 선호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남대문이 동대문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이 정문인 거야. 우리 성의 사대문 안에서는 한양 도성의 사대문 안에서는. 그런데 저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서역,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의 경계선 쪽에 가면 저 서역에 실크로드 국가들이 있는데 뭐 호탄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구차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인도 영향도 받고 어떤 때는 중국 영향도 받는데 중국 영향을 받을 때는 절들이 남쪽으로 문을 내고 인도 영향을 받을 때는 동쪽으로 문을 낸다. 지금도 인도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부타가야에 가면 거기 마하보디 대탑 사가 있어요. 그게 금강보자사라고 나란다사, 그다음 비크라마실라 사원, 그다음에 오란다 푸티 사원과 더불어서 인도의 4대 사찰이에요. 그 금강보자사, 부처님께서 금강보자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마하보디 대탑이 있어. 근데 그게 탑만 있는 게 아니고 탑 전이에요. 탑 플러스 전각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죠.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출입문이 어느 쪽이냐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인도는 동쪽이 정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쪽 정문, 인도는 동쪽 정문. 그래서 이게 문화들이 다르구나. 그렇지만 인도는 동방에 대한 선호가 있었구나. 그러면 서방 극락 다음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동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방의 약사 유리광열에 부처님이 사시는 정토. 그렇게 해서 오늘 약사 열애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시간이 다 됐네. 동방까지 오는데 힘들다. 힘들어. 근데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 거거든. 신기 얘기. 제가 신기 전문가예요. 놀랍게도 제가 여지까지 60권도 넘는 책을 공동저서까지 치면 60권도 넘는 책을 냈는데
지금 제가 열반경 진짜 어렵더라. 열반경 쓰다 열반하게 될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제가 책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원고를 다 써놓고 출판사에서 빠꾸 맞은 책이 있어요. 유일하게 딱 한 권입니다. 그게 이 신기에 대한 책이에요. 내가 이걸 책을 쓸 정도로 지식이 있다니까. 이거를 저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약간 달라. 제가 한국 문화를 한 1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 한국의 전통 정신 문화와 관련된 것, 불교 이전에 그런 것들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민속적인 것들을 대학의 과목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무속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하나의 한국 문화적인 특징으로다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연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게 무당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뭘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냥 무대뽀야, 무대뽀. 그리고 제가 보는 거하고 달라. 제가 무당 킬러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저를 굉장히 기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기가 통하지 않는 방식을 제가 알아. 저는 어떤 원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의 반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도 그렇고 신기도 그렇고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어떤 원리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배워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에너지를 없앨 수도 있고 북돋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분들은 이게 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에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인지합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